김현정의 뉴스 쇼. 결국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집 앞을 나서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며 손을 흔드는 모습,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데자뷰를 느낄 때 등골이 서늘하고도 참담하더군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자정께 구속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4번째 구속, 심지어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머물게 된 이 상황, 분명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특히 20여 개에 이르는 개인 비리를 읽고 있자면 참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전직 대통령 그분도 이만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어지는 아침. 다시 한번 씁쓸한 역사가 쓰여진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어젯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대통령, 현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예. 앞서 자정쯤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논현동 자택으로 찾아왔고요. 예. 이 전 대통령 말없이 준비된 차량에 실려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표정은 비교적 담담했네요. 예. 자유한국당 권성동 장제원 의원 그리고 또 유인촌 전 장관 등이 자택에서 배웅을 했는데 특히 아들 시영 씨가 굵은 눈물을 떨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울고 뭐 이러더라고요. 네. 예.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요, 경찰차의 호의를 받은 채로 18분 정도를 달려서 구치소에 도착을 했는데 시민 100여 명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일부는 차량에 계란을 던지거나 뭐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100여 명이 지지자가 아니라 지지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란 던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요, 일반적인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그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예.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에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고요, 몸을 씻은 뒤에 수의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인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되는 건가요? 네네. 된 건가요? 네. 구치소에 첫 번째 밤을 보낸 거네요. 맞습니다. 동부구치소 내에 약 3평 정도의 독거실, 그곳이 이제 이 전 대통령이 머물게 된 공간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환경은? 예. 이곳에서 이제 추가 조사와 법정 공방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순실, 김기춘 씨도 이곳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발 앞서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죠. 그렇죠. 어쨌든 전직 대통령 2명이 함께 구속되는 이런 상황,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이후 23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심경을 담은 자필 편지도 공개됐는데요.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언젠가는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이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503이었잖아요. 네. 수임 번호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아직 안 나온 거죠. 네네. 공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지금 구속 당시의 상황들 김정훈 기자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법적인 쟁점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속영장 발부, 이거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예, 뭐 본인이 실질심사를 거부해서 나와서 얘기를 안 했는데 예. 검찰 쪽에서도 충분히 의견이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변호권도 충분히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신중히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결정 난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정 넘어서 뭐 아침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한 11시 정도에 결정이 났죠? 그게 꼭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심사가 없었고 서류만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늦지 않게 결론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달랐다.
실질 심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공방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예 거기 참여를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수사 기록만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방이 없었으니까. 예. 자, 구속을 예감한 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필 편지를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자책감을 느낀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뒷부분을 보면 말이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때가 올 거다라고 믿는다. 뭐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자필 편지는. 글쎄요. 일단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있다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뭐 다른 얘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다른 숨은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또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줄였는데 정말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국민 눈높이를 그때는 그럼 어떻게 본 건가? 국민들을 어떻게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정권 때는 국민의 기본권이 후퇴하고 또 검찰, 사법제도, 언론 끝없이 추락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뒤로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 개인비리. 어떤 시대의 이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히 잘못을 뉘우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무슨 취지인지를 저도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쨌든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텐데 궁금증들 좀 여쭤볼게요. 금 의원님. 수감 장소는 동부구치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고 동부구치소에는 최순실 씨가 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감돼 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로 보낸 이유는 뭘까요? 전직 대통령이 2명씩 있으면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동부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구치소에 2명 두면은 너무 어려워서? 동부구치소 새로 지어서 시설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공범들이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공범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원래 공범은 가능하면은 분리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곳에 수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까. 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같은 걸 구치소에서도 좀 받아요? 글쎄요, 특별히 예우라고, 구속돼 있는데 예우라고 하기는 그런데 과거에 관행이 있고, 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방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구속됐던 시절에는 그 방이 좀 특별하고 굉장히 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샤워 시설 하나가 지금 더 들어가 있다. 요거 하나가 좀 예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에 준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자정께 구속되고 나서 지금이 7시 38분. 지금쯤이면 뭐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구치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검찰에서는 구속 피의자로서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사를 하고 그러고 있을 텐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바로 수사가 시작이 돼요. 사실 구속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구속이 됐다고 해서 이게 유죄라는 건 아닙니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구속 단계에서 혐의가 확실한 것만 영장에 기재했다. 구속이 되고 나면은 수사할 것이 더 있고 기소 단계에서는 범죄 사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 영장 청구됐던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보충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영장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소가 될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 내내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조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소환이란 건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검찰청으로 오겠습니까?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저는 형사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이 있는 것이지만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있던 시절에 저질렀던 일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으면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일부 혐의 사실이 상당히 입증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나오면 끝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은 방문 조사하나요? 방문 조사를 시도를 할 텐데 예.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 그럴 수 있죠. 하면은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증거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입증이 돼 있고 예. 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이제 형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항상 실용주의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것도. 근데 지금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했었잖아요. 뭐 사실상 포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은 이 커트라인을 한 번 더 서야 되는데 아마 본인이 그것을 꺼려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자기 부하 직원들의 진술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 볼 때 예. 영장이 어차피 발부될 것으로 내다보고 예. 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나갔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 조사받는 과정은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라는 판단이 들면 실용주의적으로 이건 응할 거다라고 보시는. 네, 어차피 재판 때도 또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않을 것으로 보세요? 예.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변호인단 사이에서 좀 의견이 분분하다. 앞으로의 일체의 그 뭐 조사 과정 이런 것에 응하지 말자라는 변호인단의 의견도 있다고 해요. 일부의 의견. 박근혜 전 대통령 전술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구속되고 재판받는 것을 정치 보복이다. 예. 이런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MB의 경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범죄 사실이 약간 미완성인 단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단 같은 거 만들었는데 쓰질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다스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쓴 부분도 있고 해서 예. 명백하게 그 혐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뭐 국정원 특활비는 박근혜 대통령이랑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보복 프레임만 가지고 어떻게 넘기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혐의들이 있어서 다 완성이 돼 있는. 제가 변호인이라면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입장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금태섭 의원님 지금 30초 남았는데 이게 조금 뭐 먼 얘기긴 합니다만 금태섭 의원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예. 내가 만약 이 사건의 담당 검사라면 이 정도 혐의에는 이 정도 구형하겠다.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 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익을 정말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챙겼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과 유사하게 구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였죠? 그때 30년이었죠. 30년. 30년 정도 내릴 것이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여러분 개헌에 대한 발표 3일 보셨습니다. 어제 마지막 개헌 청와대표 개헌안이 발표가 됐었죠.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부분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다. 18세로 하향한다. 이 부분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3 학생들한테도 투표권을 줘야 하는 건데 너무 이르지 않느냐. 지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관한 내용은 2부에서 월간 유인태 시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이 개헌에 관한 핵심 쟁점들 오늘 짚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참정권을 주장하면서 어제 그 10대 학생 3명이 삭발식을 가졌어요. 큰 화제가 됐었죠. 그 삭발한 3명 중에 1명 고1 학생입니다. 만 16세 권리모 학생부터 만나보죠. 권리모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학생이시네요. 네. 지금 머리를 완전히 삭발한 상태? 네. 어색하지 않아요? 살짝 어색해서 모자를 쓰고 있어요. 모자 쓰고.
아니 그 긴 머리를 삭발한다고 하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말리진 않았습니까? 사실 말리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삭발까지 해가면서 참정권을 외친 이유 뭡니까? 사실 원래 만 18세 선거권이 198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현재 2018년이나 됐는데도 만 19세 선거권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정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선거장에 들어가서 용지에 도장만 찍고 나오는 게 아닌 참정권이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권리이고 저는 청소년들이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참정권이라는 것이 시민으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어 왔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될 이유가 있느냐. 근데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미성숙하다. 대부분은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냐. 실제로 공부하느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누구 찍어야 돼요? 하면 이제 그분들 뜻대로 찍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남성들에게만 참정권이 있었고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투표도 못했죠. 네. 그때 여성들이 들었던 말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여성들은 꾸미는 거에는 관심 있지 정치는 관심이 없다.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면은 그냥 남편이 찍으라는 대로 찍을 것이다. 굉장히 이런 말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청소년의 참정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치적인 얘기하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학교에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정치 얘기를 했었다는 건 전 중학교 때 일이에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촛불 국면에서, 촛불 혁명 그 국면에서 많이들 했구나.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박근혜 정권이 정확히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욕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 명백히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SNS라든지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청소년들은 정말 교실에서 배우는 게 다였지만 이제는 인터넷도 보고 SNS도 하고 하면서 정보가 확 많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교실에서도 정치 얘기를 많이 한다.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도 또 선생님들은 걱정을 하세요. 지금 한국교총 소속 선생님들이 거세게 반대를 하시는데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아니 만 18세면 고3이고 학교를 다닐 나이인데 학교에서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학교가 어떤 정치화, 그러니까 교실이 정치화되지 않겠느냐, 선거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문제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정치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에 학교가 정치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미 많이 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저는 학생들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정치라는 거를 가르쳐주지 않는 상황인데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이거를 찍는 거 아니냐, 투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사실 지금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들도 정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투표를 하는데 교육을 받아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TV를 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미 교실에서 정치 얘기 많이 한다. 예전같이 그게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정치 하나도 모르고 이렇지 않다라는 얘기,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우리 권리모 학생처럼 정말 정치에 관심 많고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은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선거권을 주면은 정치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정치에 분명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정치, 사회 이런 데 대해서 더 식견을 넓힐 수 있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아직은 날이 좀 꽃샘추위도 있고 이런데 그 모자 잘 쓰고 다니세요, 권리모 학생. 고맙습니다. 고1 학생인데 참 똑똑하게 말을 잘하네요. 어제 만 18세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주장을 하면서 여의도에서 삭발을 한 3명의 학생 중에 1명, 권리모 학생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이 개헌 안에 넣는 거 반대한다 하는 쪽의 입장도 들어보죠.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 권리모 학생 인터뷰 들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전 같은 학생 10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뭐 SNS도 발달하고 지난번 촛불 때 보지 않았느냐. 우리도 정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교총을 좀 반대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아시고 계신데 저희가 뭐 찬반을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그런 부분들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하면 지금 아이들의 어떤 실력이나 인식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헌법에 부여된 선거권이 아주 중요한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사 표현을 잘 하는 거하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방금 그 학생 말씀하신 대로 의사 표현을 잘하고 뭐 집회라든지 가서 또 어떤 탄핵 집회 때 가서 말씀 잘하고 하는 거는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면 지금 뭐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들도 인터넷 다 보고요. 말 잘합니다 지금요. 인터넷 보는 걸로 따지자면 중학생들도 다 본다. 그래 뭐냐면 방금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도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하는데 그 정보를 제대로 아는 거하고요. 그리고 그 제대로 아는 속에서 선거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거하고는 어느 정도의 검증 내지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무조건 애들이 이야기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아는 이야기고요. 다르다. 과연 그러면 선거권을 쥐어야 될 만큼 아이들이 충분하게 인식이 올라왔고 판단력이 올라왔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연구 내지는 충분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게 16세, 15세 이렇게 낮추자는 건 아니고 딱 한 살 더 내리자. 그러니까 지금 만 19세를 만 18세로 내리자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는 내려도 될 만큼 지적인 능력이 예전보다 올라가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걸 뭐 이제 나이 1살, 2살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헌법에 정한 기본권은요. 기본권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발현시키고 구현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그 친구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어른에 비하면은 정치나 선거에 대한 정보에 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른에 비하면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게 인식이에요. 이거는 2014년 4월도에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헌재에서 한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대학 입시 내지는 또 면역 분위기 수업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실하고 접목했을 때 과연 정치적인 기본권을 주는 게 옳으냐 또는 이게 충분하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만약 그렇게 허용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 학교에 뭐 특정 학생이 찬성이나 반대를 한다든지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무를 배포한다든지 또 만약 1인시를 한다든지 와 같은 충분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지금 사전에 보완 내지는 논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막 선거운동을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서로 뭐 그거 가지고선 이 후보 저 후보 네거티브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교실이 엉망이 된다. 특히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집단 생활을 하는 특수한 그런 스페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간에 또 특히 아이들의 어린애에 비하면 또래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분위기가 한번 퍼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학생의 어떤 좀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무조건 주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또 주자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하게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먼저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청취자들 반응이 지금 후끈합니다. 지금 그 이제 반응들 제가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찬반이 팽팽하고 어른들 중에도 지금 애라고 표현하셨는데 애만도 못한 어른 많습니다. 이런 것도 그 부분은 아니죠. 그 부분은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학생을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국교총의 입장까지 들었습니다. 김재철 대변인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일제 항거했을 때 나이를 아십니까? 만 16세였다. 이런 문자 들어오는가 하면 조주형님은 아이들 똑똑하다고 하지만 아직 정치적으로 결정권 갖기엔 어리다. 좀 팽팽하게 들어오네요. 여러분들 의견은 받으면서요. 2부로 갑니다. 행가는 부득이하게 쉰다는 거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인과응보, 사필 규정 절대로 정치보복 아닙니다. 강유찬님 문자 주셨고요. 신철주님은
MB의 자필 편지 내용 공개가 된 거 보면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것 같아서 착잡했다.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됐지요. 집 앞에서 검은색 세단을 타고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들 생중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말씀들이 많으세요. 오늘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월간 유인태로 2부에서 한 번 더 다룹니다. 유인태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보는 심경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그 전에 먼저 짚어볼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유명 연예인, 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죠. 서울예술대학, 서울예전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대학. 최근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학교에서 벌어지면서 교수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건지 서울예술대학의 현직 교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지요.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알려진 2015년 그 성폭력 사건. 그거 말고 또 다른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이 이야기도 주목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요 문자들 저희가 다 추려서요. 이따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서울예술대학, 과거에 서울예전이라고 불렸던 유명 예술인 연예인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할 입학 전형료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실용음악과에 처음 듣는 아주 생소한 외국악기 수업이 생기기도 하는 등등등의 아주 부조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뒤에는 학교 재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예대 학생들은 대규모 시위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지금 서울예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대학의 교수세요.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얼마 동안 그 서울예대에서 교수로 일하셨어요? 제가 약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20년. 그러면 20년이나 강사 기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런 학교를 상대로 내부 고발한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결심을 하셨어요? 네, 솔직히 도가 좀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예. 어떻게 똑같은 비리를 계속 저지르는데 징계라든지 고발 같은 것도 당하지 않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계속 학교가 굴러가는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학 비리가 계속 굴러가는 데는 거기서 원인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의 비리 같은 것들을 이제 무마시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비리가 눈에 보이는데도 견제받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후의 일들은 사실은 경찰이 조사할 부분이고 일단은 교수님이 20년 재직하시면서 본 것들, 특히 최근에 벌어진 그 아주 이상한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네. 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서울예대는 그 극작가이자 연출가이던 유치진 선생이 설립한 곳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은 이제 그 유치진 선생의 아들 되시는 유덕형 총장께서 지금 총장으로 계십니다. 아들 유덕형 총장. 다른 일가 분들도 가족들도 관여를 하고 계세요? 사학비리의 전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족벌 가족 경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그 법인 동랑예술원 이사로 이제 총장 부인이 계시고 또 학교 법인 이사 아들도 학교 교직원이고요. 그러니까 멀게 가깝게 가족들과 친척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내부 교수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긴 한데 잘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게 이분이 누구 조카, 누구 아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행정 업무를 잘 모르거든요. 우리 예술가면서 교수들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아는 분들이 이제 교수들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을 하신다고 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가들이 들어와서 잘 하기만 하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러면 문제될 거 없죠.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실수가 도가 지나치고. 문제는 거의 장난을 치는 수준까지 가버리니까 지금 문제라는 말씀. 물론이죠. 네. 자, 엉뚱한 사람이 자꾸 당하니까 문제죠. 네.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예대에서 지금 인도네시아와 관련해서 아주 이례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는 그 나라가 언제부터 계속 파도에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그 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이제
특성화비를 받거든요. 이제 나라에서 그 사학에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죠. 특성화 지원금 이런 거 있죠. 네, 그렇죠. 특성화 사업비라고 이제 그러는데 예. 이런 거를 이제 집행을 할 때에 예. 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예. 이게 집행이 되려면은 그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동의를 좀 얻어야 되는데 물론이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작품도 들어오고 뭐 음악도 들어오는데요. 예. 음악학부의 경우만 해도 음악적인 어떤 그 필요의 요구에 상관없이 예. 일방적으로 이제 악기를 구입해요.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를 구입하기 시작하더라. 어느 날부터 교수님들이 원하시거나 학생들이 전혀 좀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악기 하면은 떠오르는 학과가 음악학부잖아요. 당연하죠. 음악학부에서는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악기들이고 어떤 것들이 들어오던가요?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 뭐 가물란이라는 악기도 있고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소뚜껑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좀 기념품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 동남아 쪽 가면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뭐 타악기도 있고 인도네시아 그렇죠. 전통 악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네. 한두 대가 아니라 많이요? 처음에는 7천만 원 정도까지 올렸다가 올리지도 않은 그 악기고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반성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몇천만 원을 또 다운시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필요해서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사가지고 마치 음악학부가 필요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악기도 뭐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많으면은 인도네시아 아니라 어느 나라 악기라도 들어올 수 있죠. 문제는 어느 학생도 어느 교수도 원한 적이 없는데 전혀 원하진 않죠 지금. 전혀. 근데 학교에서는 자꾸 그 악기들을 고가에 구입을 하면서 필요해서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원한 것처럼 꾸민다 서류를. 네. 그런 이제 잘못된 관행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특성화비가 정부로부터 받은 돈인데 이게 이제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독단적인 지시에 의해서 구입이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악기를 그만큼 많이 사가지고 일단 샀기 때문에 써야 되잖아요. 써야죠. 수업을 만들고요. 수업이 생겼어. 인도네시아 음악의 뭐 연구 이런 수업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육 과정이라는 게 구성원들의 요청과 동의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위에서 이제 악기를 샀으니까 이거를 합리화시키려면 그 수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수강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누가 가르칩니까? 인도네시아 악기 수업 할 수 있는 분들이 학교 안에 있었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또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인도네시아를 저희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지금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죠. 우린 이 수업을 할 수가 없다서부터 왜 저 학기 사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반대 의견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답합니까? 그때마다 학교에서는. 뭐 답도 없어요. 그냥 여태까지 마음대로 그냥 위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냥 따라갔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의심하시는 건 학교 재단과 뭔가가 커넥션, 연계가 있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것들이 학교로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의심을 교수님들이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시점부터 총장님과 이제 일부 보직자들 이 인도네시아로 계속 갔다 오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 교수에서도 영문인지 모르고 갑자기 그냥 연락이 와서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뭐 했냐 그랬더니 한 거 없이 그냥 놀다 왔다고 이제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 저희는 사실은 그 인도네시아 악기를 결제할 때 결제 라인을 의도적으로 빼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아까 반대하는 교수의 결제 라인은 아예 빼버려요? 그렇죠. 결제 라인을 빼버리고 자기네들끼리 결제를 해버리죠. 그런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문서 위조죠. 자, 그럼 출장을 제대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외유를 출장으로 둔갑시키는 겁니까? 저는 제가 따라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특별히 한 일 없었고 그냥 학교 두 군데 방문하고 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인도네시아를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추하는 거는 혹시 그 인도네시아에 어떤 사업체가 있다든지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재단 일가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뭔가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관련된 악기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 의심을 일단 하고 계시지만 경찰이 아니니 수사할 수도 없고 의심만 갖고 계시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이나 학생들도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죠. 네. 그렇군요. 문제는 국가에서 준 특성 합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제 뭐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하니까. 네, 불투명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까 악기 사는 그 부분에서는 특성 합의가 좀 들어간 건 맞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거고 그것 말고도 입학 전형료와 관련된 문제, 교직원 참배 문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입학 전형료가 뭐냐면은 이제 대학 입시를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돈이 사실은 벌어들이는 수입만 한 번 입시 때마다 막 3억에서 막 4억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용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써야 돼요? 뭐 이 입시를 진행하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에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또 사용하지 말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총장이나 부총장이나 뭐 이런 당연직 관계자들은 가져가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통령령으로 이게 하달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3억이 입시 전형료로 들어왔다고 치면은 뭐 입시 다 치르고 났더니 한 2억이 나갔더라. 1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건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수험생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수험생들에게. 네네네. 그런데 이제 학교 측이 이것을 이제 자기네 생각대로 나눠 가진 게 감사에서 걸렸어요. 그것도 여러 번 지적받았는데. 뭐 보직자 수당 이런 걸로 쓰다가. 네, 그런 식으로 지급했다가 뭐 감사가 들어온다, 뭐 언론 취재가 들어온다 이러면 갑자기 또 다시 뭐 되돌려내라 뭐 이래가지고 뭐 정신이 수당을? 없습니다. 네. 하하, 그런 일도 있었고. 네네. 그 참배 얘기는 뭡니까? 서울예술대학의 이제 설립자가 이제 유치진 선생이고요. 그분의 아호가 이제 동랑입니다. 그래서 뭐 동랑 레파토리, 동랑 극단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개교기념일쯤 되면은 이분이 묘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묘소를 참배를 하는 게 이제 우리 학교의 공식 행사로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교직원 수가 약 한 18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교수로 이렇게 임명됐을 때 이게 잘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이 자율이냐 타율이냐인데 이게 자율 형식으로 돼 있는데 안 가면 다 체크를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가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계속 제가 이제 가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친일파 문제 유치진 선생이 이제 친일파인 줄 사실 자세히 몰랐었어요. 친일 행적이 사실은 좀 있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저는 이제 참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이익이 있어요, 참석 안 한 사람한테? 직원들이 누가 왔는지 다 체크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같은 거 다 돌리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야.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만 이걸 강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구시대적인 거 아니냐. 특히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참배를 강요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구성원 조사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들, 이상한 상황들이 이어지니까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는데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학교는 뭔가 입장을 좀 내놓지는 않았습니까? 전혀 학교 입장을 본 적이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고 문서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시위해도 그럼 그냥 모르쇠예요? 모르쇠?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건지 저희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촛불 집회로 대통령을 바꾼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런 힘이 있는 나라인데 제가 볼 때 어제 경우를 보면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위하는 모습을 처음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교수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우리 거거든요. 학생들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학교 비리를 대처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학생들의 의지와 뜻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찰처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랫동안 재직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좀 투명하게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합니다. 한국 대중예술인들 다수를 배출한 정말 뭐 대중예술의 명문 대학인데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좀 놀랍기도 하고요.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예대에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외부에 가장 먼저 문제 제기한 분이세요. 교수 한 분을 익명으로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큰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월간을 2번 편성했습니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아무개.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꽃샘추위가 대단하더니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죠? 예, 뭐 좀 풀린 것 같아요.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유 의원님? 예?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좋게야 뭐 가을이 좋죠. 가을 남자십니까? 예. 그래, 봄도 괜찮으시죠? 예, 봄도? 근데 봄은 좀 별로 안 좋아요. 왜 봄은 별로? 우리가 봄에는 젊은 시절에 하도 끌려가서 많이 그 고문당하고 했던 전 봄 되면 몸살을 알아요 주로.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봄에. 세상에. 봄에 그러니까 입학 시즌 이럴 때 시위가 많은. 뭐 4월, 5월 뭐 이때가 뭐, 젊은 시절은 봄을 주로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뭐 이런 세월을 많이 보내놔서. 아니, 지금 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하실 정도로 트라우마. 저는 지금 밝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고문 얘기를 이렇게 갈줄. 좋습니다. 어쨌든 자 중요한 것들이 지금 봄이 시작하자마자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역시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동부구치소로 어젯밤 향했습니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참 착잡하대요. 국가적인 불행이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어느 정도 좀 국민에게 고백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구속이 집행이 되더라도 전 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본인이 좀 만들어주기를 사실 바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본인이 지난번 소환조사 받았을 때 인정을 좀 했다면 도주 우려 없고 뭐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 이러면은 불구속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왜 인정을 안 했는지가 답답하다. 안타깝다. 근데 그걸 아마 이명박 대통령 측에 뭐 여러 사람들이 아마 좀 전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뭐 다스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백을 하고 고백해라. 나머지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건 다투라 했는데 그쪽 반응이 시기가 너무 늦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와서 그동안 해놓은 얘기들이 뭐 대통령 저도 뭐 아주 가까운 핵심 측근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전달을 했더랬어요. 유인태 의원도 직접 하셨어요. 했더니 그래 인정해라 이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친구 얘기가 뭐 유 선배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한테 그런 충고를 들었다. 근데 아마 그동안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왜 나한테 묻느냐. 내 거 아니다. 계속 해왔죠. 이제 그래놓고 갑자기 사실은 뭐 하고 얘기하기가 참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제는 뭐 이대로 그냥 아니라고 밀고 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타이밍 놓쳤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면이 안 서는 정도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간다. 뭐 그런. 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답니까? 아니 뭐 하여튼 거기 분위기가 그게 이제 MB 핵심들의 핵심 반응. 결국 그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얘기겠죠. 같은 마음이겠죠. 그러겠죠. 지금 경축, 구속 이런 얘기들을 뭐 합니다만 사실은 속으로는 다들 얼마나 찹찹한 겁니까? 우리 뭐 자신이 뽑은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줬던 사람을 지금 이런 개인 비리 그것도 아주 그냥 낯뜨거운 이런 저질 개인 비리로 구속시켜야 되는 상황. 그것도 전직 대통령 2명이 다 구속되는 줄줄이. 이게 얼마나 국민적으로는 참담하고 비극이고 창피한 상황입니까? 또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겠습니까? 된다고 봐야죠. 어쨌든 두 명 전직 대통령이 2명씩 동시에 감옥에 가는 상황이 부담이 되죠. 될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이제 MB 측에서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이건 정치보복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SNS에다 글 올리고 갔잖아요. 글 올리고 간 데도 보면은 뭐 이제 사죄한다 이런 이야기들 끝에 맨 뒤에는 글쎄요. 정확히 뭐였죠? 뭐 이제 언젠가 밝혀질 언젠가 뭐 밝힐 날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더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 정치 보복 차원에서 털면은 저는 지금 나온 거는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정말 표적으로 삼아서 이명박 대통령을 한다고 그러면 털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뭐
그러니까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을 표적 삼아서 이걸 수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표적 수사를 했다면 진짜 정치 보복하자 하고 탁 찍어서 털었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왔을 거라고 본다. 전 그렇게 보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부터 시작해서 털다 보니까 이거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수사하고 이렇게 된 과정인 걸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이 지금 아무리 주장해도 잘 속된 말로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 어제 말이죠. 그러니까 뭐 출두하던 날도 그렇고 어제 동부구치소로 수감이 되러 간 그 과정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참 비교가 됐어요. 그 박 전 대통령이 출두하던 날에는 그 뭐 태극기 부대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지지자들이 눈물 보이고 이랬는데 썰렁하더라고요. MB는. 그거 왜 그래요? 지금 뭐 드러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 뭐 지지자들도 나서기가 좀 부끄러웠겠죠. 그리고 원래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하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는 다른 당보다 더 왼수간이잖아요. 그 2007년 경선 때.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뭐 아주 우린 그때 여당이었습니다. 당이 달라졌습니다만 저런 사기꾼이 돼서는 이 나라 절단 난다고 그랬고. 아까 잠깐만요. 친박이 이명박 대통령을 놓고. 그러니까 친박이 친이를 놓고 다른 당 사람한테 와서 흉보는 거예요. 뭐 그러고 또 이쪽에 친이는 이제 뭐 비슷한 거 놓고 그때 다른 당 사람한테 욕하고. 그때 보통이 아니었어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절단 난다고까지 극단적인 서로 그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죠. 지지층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뭐 크게는 같죠. 크게는 같지만 이제 그 캠프에 있던 핵심들 사이에는 그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보통 갈등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태극기 흔들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나올 사람들이 아니죠. 같은 지지층이 아니다. 다르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층은 나와야 하는데 면이 안 서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상황. 못 나오겠죠. 전 어제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 안 한 것도 전 쏘나기를 피하고 보자 이런 거 아니겠나.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검찰 수사에서 다 부인했다는 거는 누가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 영상 뭐 녹화는 했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거는 이제 공개리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 국민의 비난이 뭐 본물처럼 터져 나올 거니까 그건 피하고 보자. 이제 나중에 재판에 가서 뭐 그래서 그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고 보여지네요. 아니 유인태 전 의원님, 전 장관님. 지금 저 장관은 안 했어요. 수석. 죄송합니다. 기분이 나쁘진 않으시죠? 어색하죠. 유인태 전 수석, 전 의원 2개 하셨습니다. 월간 유인태. 그럼 지금이라도 MB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은 뭐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그러니까 세상에 아는 걸 지금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그러지 말고 하늘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쪽 입장이 지금 와서 어떻게 때가 늦었다 그동안 뭐 그래도 그건 좀 고백을 하고 좀 사죄하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다. 해라. 사죄해라. 어차피 다 하는 거 아니냐. 오늘 MB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나눠봤습니다. 아까 나 장관은 안 했지만 수석했다. 여러분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수석 하셨잖아요. 개헌 얘기 좀 가볼게요. 개헌 얘기. 청와대 표 개헌안. 국회가 개헌 발의 못하면 내가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3일 동안 개헌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뭐 그것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속에서 청와대 발의가 정도는 아니죠.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동안 지금 다른 야당들하고 달리 자유한국당은 미지근하게 이 개헌에 대해서 거의 직무유기를 해온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 하면서 당론을 안 냈어요. 당론 정도가 아니라 뭐 관심이 없었어요. 홍준표 대표는. 관심이 없었다고까지 보세요? 아이고 뭐 만나본 사람들. 아니 홍준표 대표는 대선에서 자기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접촉을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개헌 되겠나 뭐 이런 식의 반응만 보였지 뭐 진지하게 뭘 고민을 하고 이게 결국 그 대통령이 저렇게
발의까지 하게 자초한 측면이 저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민주평화당의 정의당 같은 데는 개헌에 그동안 아주 적극적이었고 그렇죠. 그쪽은. 그런데 여기가 제1야당이 워낙 직무유기를 하는 통에 예. 이렇게 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도 정말로 뭐 국민 여론으로 야당을 압박해서 그 발의안을 예. 통과시키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거는 전 자충수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그렇다고 발의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발의까지는 총매제, 뭐 자극제로서는 빨리 달리라고 채찍을 가하는 정도. 건 좋은데. 예. 근데 정말로 저걸 국회에서 국민 여론으로 압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자칫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고. 그 말씀은 그러면은 의회에서 여론을 가지고 여론은 사실은 지지하는 여론이 지금 높게 나왔고 여론조사 보면 그 여론으로 가지고 국회 투표까지 가면 거기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지금 4개 야당이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안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개헌안 자체가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염려하시는 거군요. 그 개헌 자체가 실종될 우려도 있을 뿐더러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적폐청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입법으로 뒷받침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다 발목 잡으니까. 발목 잡는데 어차피 지금 121석이에요 여당이. 우호 세력까지 합쳐도 과반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결국은 협치를 통해서 뭐 어떤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개헌 문제 가지고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필요는 전 없다. 다만 저쪽이 이렇게 청와대가 발의할 수밖에 자초한 측면은 있지만 청와대도 근데 그 이상의 오바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협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국회가 분명히 책임이고 특히 제1야당이 지지부진했던 거 분명히 책임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기왕된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더 밀어붙여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협치가 더 망가질까 봐 걱정된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충 분권형 개헌을 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정치가 우리 국회가 좀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거죠. 지금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국회로 권한을 좀 대통령 권한을 넘기자고 하니 그 완전히 그냥 국민들이 지지를 못하는 자기 거예요. 발등을 찍는 짓을 해놓고는 저런 개헌안을 내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국무총리한테 대통령의 권한을 넘기자는 거고 그 국무총리는 누가 뽑느냐? 국회가 뽑는다. 이런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바닥인 상태에서 이게 되겠느냐는 말씀. 그렇게 이제 바닥으로 끌고 오는데 그 역할을 해놓고는 또 그러한 방향의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게 아주 자가당착도 보통 자가당착이 아니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발로 밀고 나가는 것도 또 무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대통령 안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자꾸 뭐 그거 가지고 그 시잘데없는 소리들 좀 집어치고 난 자유한국당이 저건 어차피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될 거 안 될 걸 좀 진지하게 임해가지고 국회에서 좀 합의안을 냈으면 좋겠다. 저는 적어도 이 4월 말까지는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기는 그 후로 좀 미루더라도 6월 지방선거가 자기들한테 그렇게 좀 공약은 했지만 불리하다고 하면 저는 뭐 국회가 합의안 내면은 청와대도 시기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그게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재안하고 똑같네요.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개헌안 합의한다. 뭐 4월 안으로 합의한다고 6월 안으로 합의한다라고 시기 못 받고 대신 투표에 붙이는 시기는 뭐 9월 10월로 한다는 거를 서로 다 각서 쓰자. 서명하자. 이게 지금 정세균 의장의 중재안이거든요. 그 정도를 생각하시는군요. 뭐 그렇게 좀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참 이 개헌 문제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거는 이게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준 미션이 딱 하나였어요. 미션? 어떤 거요? 선거제도를 어떻게 그 당시 야당 한나라당하고 좀 협상을 해봐라. 그게 2003년 4월 2일 날 그러니까 취임하고 한 달 며칠 지나서 이제 첫 국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에서 했던 말씀이
한 정당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점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국회가 마련해 주신다면 그때 개헌 제안이 아닙니다. 예. 내년 총선에서 그때 뭐 다수연합은 주로 한나라당이 될 거라고 상정이 될 무렵에 예. 다수당 내지 다수연합에게 조각권을 드리겠습니다.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개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헌법 가지고도 뭐 총리가 원래 재청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연합에 추천된 총리라고 하면은 예, 예. 제대로 그 재청권을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안을 가지고 당시 한나라당하고 이 접촉을 꽤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때 홍사덕 원내 총무가 홍사덕 총무였고 예, 예. 사무총장이 당 사무총장은 이재호 총장이었고 예, 그러니까 예. 그때 뭐 그 두 사람은 지역구가 서울이라 조금 귀가 솔깃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뭐 영남의 벽에 부딪혀서 아이고 안 되겠다고 했던 거가 지금 요번에 개헌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이 선거제도 개혁과 총리 추천, 국회 추천. 그때는 씨알도 안 맥혔던 얘기가 15년 전에 예. 지금 그래도 이렇게 거의 지금 될 것 같아서 전 정말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죠. 15년 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그거. 지금 굉장한 진전이죠. 저로서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 개헌 문제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예, 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예. 자유한국당 당내 얘기 좀 할게요. 예. 유 의원님. 자유한국당이 지금 내홍이 벌어졌습니다. 예. 근데 문제의 불씨는 지방선거인데 홍준표 대표가 영입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별명이 생기면서 당 안에서도 반발을 하는 겁니다. 홍 대표 리더십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전략공천으로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8곳을 내려보내는 게 찍어보내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일어났어요. 그러자 홍준표 대표가 연탄 가스 같은 사람들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와서 당을 망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총선 때 험지로 내가 보내겠다. 이런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당 지지자들은 홍준표 대표가 좀 장기 집권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바라고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저렇게까지 지금 홍 대표는 도대체 선거를 목전에 둔 당의 대표답지가 않잖아요. 뭐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만 하고 있는데 원래 저런 친구 아니었는데 하여튼 저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개헌 문제에서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타협을 하려고 그러면 저쪽에 리더십이 제대로 좀 공고해야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타협권을 결국은 이제 리더가 갖고 타협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는 협상권을. 그게 당내에서 과연 관철이 될 건가. 이게 못 믿어가지고 사실은 이 개헌 논의도 더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대타협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리더십이 공고해야 그 리더가 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죠. 자유한국당 안에서 저렇게 내분이 있으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그러면 저런 대타협을 개헌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 대타협을 누구하고 해야 될지가. 이게 지금 애매하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가 더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이야기 들을 게 많은데 오늘의 월간 유인태는 여기까지. 봄에 앓지 마시고요. 이번 봄은 좀 여유롭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4월 달에 진짜 봄바람 절정에 이를 때 뵙겠습니다. 경천 동지할 사람을 열심히 모시지 훨씬 화제도만 우리는 경천 동지할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경천 동지할 일 없으셨어요 그때? 정말 없으셨어요?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없으시다고 해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놀라가지고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유인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착잡합니다. 오진성님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심경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서울예대의 이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상황들 들으시고는 천영환님이 근데 지금 인터뷰하시는 교수님 음성 변조된 건가요? 하셨는데 음성 변조 안 했습니다. 사실 이 교수님이 음성 변조도 안 하고 실명도 공개하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명 공개는 좀 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불이익 당하실까 봐 저희가 말렸습니다. 대신 음성은 변조하지 않는 것으로 교수님 뜻을 따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온 거는 선거 연령 하향하는 문제.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MB 구속 특집 때문에 토론이 좀 짧았죠. 다음번에 좀 긴 토론 한번 더 마련해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4813님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가짜 뉴스에 무방비 노출이 돼서 이성 잃은 사람들도 투표합니다. 그러셨어요. 다음에 이선경님은 교사의 정치 성향이 학생들의 정치 성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생길까 봐 참정권 조금 우려된다. 2800님도 공부해야 할 공간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뭔지요. 말 잘하는 걸로 따지자면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손자도 잘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6339님.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정치에 관심 많습니다. 학교에서요. 어른들보다 정치 얘기 더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참정권 줍시다. 문자 들어온 것만으로 봤을 때는 주자는 쪽이 좀 더 들어오는데 이거는 토론 한 번 더 저희가 마련을 해보죠. 자,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찹찹하죠. 이거는 뭐 비극이죠, 사실은. 네, 비극입니다. 뭐 전 대통령 2명이 다 그럼요. 감옥에 들어간다는 건 비극이죠. 부끄럽기도 하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는 거 보면서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 보면서 한마디는 남기셔야죠, 권 기자. 헌법 11조를 저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11조가 뭡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잘못을 하면은 누구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격이 떨어지기보다는 국격이 오히려 높아지는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 이 기회에 국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자.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네요. 부끄러움을 숨겨서는 안 되잖아요. 털고 가야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진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Y뉴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검찰은 왜 여검사 성폭행 사건을 덮었을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검찰은 왜 여검사? 이 여검사는 혹시 서지현 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을 당한 것이고요. 안태근 검사가 한 것이고 서지현 검사가 그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 내에 성폭행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공개를 했었잖아요. 공개를 했었고 권영철 선임 기자가 그때 취재를 해서 성폭행 사건 진짜로 있었네요라고 뉴스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2월 1일 날 Y뉴스에서 그 성폭행 사건. 그렇습니다. 2015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검찰이 그 사건을 덮었죠. 완전히 덮고 지나간 겁니까? 그렇죠. 해당 가해자인 검사가 사표를 내고 끝내는 걸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왜 그 사건을 덮었을까? 그렇죠. 지금 다시 이걸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다시 검찰이 그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금 가해자였던 그 전직 검사를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당시에는 왜 덮었는가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검찰 내의 이제 성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조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라고 봐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정확히 인지했다는 건데 당시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도 징계도 안 하고 그렇게 덮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성폭행인데. 지금 이제 그 진상조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이 일어난 사건 당시에 대검 감찰부에서 피해 여검사를 대상으로 문답 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문답 조사가 있다 그럽니다. 검찰이 사건을 인지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런데 검찰은 가해자인 진모 검사를 입건하지 않았고 심지어 징계조차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럼 그 문답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확히 이건 성폭행이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가 됐다. 아예 이제 사표를 수리하는 걸로 사건을 덮은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게 검찰 내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관행이요?
그 남자 검사에 의한 여검사 성폭행 사건이 알려질 경우에 파장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죠. 피해 여검사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사건을 덮으려는 관행이 작동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검사장급 검찰 간부는 원래 검찰이 그렇다. 이게 노출되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문제 안 되도록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다. 그에 따른 처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우리 조직이 다친다라는 이런 뭐 생각들?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타격을 입게 되죠. 자리를 내놓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은. 일단은 덮고 가는 게 관행이었을 거다. 그 당시. 두 번째는요. 검찰 내에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요. 한 중견검사는 감찰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문답조사를 했다는 건 사건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입건도 하지 않고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은 감찰에서 윗사람 눈치만 봤거나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서 검사를 성추행한 안태근 검사에 대한 감찰과 똑같은 결과다. 검찰 내 감찰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상명하복 조직이고 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라인 누구 라인. 그 라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힘 있는 검사가 이기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는 누군가의 그 힘 있는 검사의 힘이 작동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검찰 내에서 이른바 잘 나가던 검사였고 법조인 명망가 집안이었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해자의 힘이 작동했다. 예,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수도 있어서 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검사라고 합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네. 부친이 고검장 출신이고 또 매형은 검찰에서 주목받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감찰이 알아서 기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힘이 작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당시 가해자의 부친 고검장 출신 그 변호사가 아들 구명을 위해서 검찰과 법무부 고위층을 상대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힘을 쓰고 다녔군요.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피해 여검사가 사건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서 그렇게 끝났다라고 사실은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진모 검사의 그 퇴직 이유가 부장 검사와의 알력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모 검사거든요. 네, 아까 가해 검사. 가해 검사. 네. 이제 검찰 고위층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 여검사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 확인을 해보니 피해 여검사가 감찰 문답에서 처음에는 처벌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사실도 확실히 말했고 처벌도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던 사람이. 그러면 뒤는 왜 입장이 바뀐 것인가? 한 중견검사는 피해자가 1회 문답서를 작성하고 나서 곧바로 검찰이 이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해자에게 시간을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일반인이었다면 성폭행 당했습니다라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순간 이거는 뭐 가해자한테 피해자한테 생각할 시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해자를 곧바로 입건하거나 체포하거나 하겠죠. 곧바로죠. 근데 이거는 시간을 줬다 가해자에게.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 피해 여검사가 계속 처벌 의사를 고수하기는 버거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같은 조직에서. 특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뭡니까? 그런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면은 검찰 내에서 무마조가 가동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무마조? 네. 무마시킨다. 무마조?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면은 무마조가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성비위 사건이 검찰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 무마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여검사가 이제 여자 선배 검사에게 상의하러 갈 거 아닙니까? 가겠죠. 그러면 그 선배 여검사가 같이 싸우자고 나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마하려는 선배들이 많다는 겁니다. 중견 여검사는 피해자는 사건이 알려지는 자체를 두려워하는데 무마조가 옆에서 흔들어버리면 못 견딘다. 그래서 처벌을 불언하고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요. 서지현 검사도 당시에
서울 북부지검이었죠. 예. 선배 여검사에게 상의를 했는데 같이 싸우자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믿고 상의한 선배 검사가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나오면은 버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 무마조가 작동하면서 그 피해 여검사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뭐 덮고 넘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피해 여검사가 외부와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서 예. 구체적인 이제 상황 사실을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해당 검찰청에서 이른바 아이스크림 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검사 사건은 뭐예요? 회식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갔다가 여검사가 아이스크림 맛있다 그러니까 예. 이 부장 검사가 나는 네가 뭐 맛있어 보인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아, 이런 방송에서 지만 나갈 수도 없는 표현을 네, 검사가 입으로 했다는 거예요. 해당 그 부장 검사가 징계 대신에 사표를 쓰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때도 무마조가 등장을 했고 이 부장 검사가 그냥 사표 쓰고 나간 게 아니라 명퇴금까지 챙겨서 나갔다 그럽니다. 그 무마조라는 거는 그러면 진짜로 뭔가 조직상에 있는 그런 무마조는 아닌 거죠? 이 여검사와 친하거나 예. 선배 여검사들이거나 예. 이런 사람들이 무마조가 된다는 거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그러니까 위에서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야 니들이 무마조로 투입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인 그러니까 거예요? 조직적으로 짠다기보다는 문화 자체가 야 이 사건이 알려지면 뭐가 좋겠냐 창피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서 그러니까 같이 싸우자 내가 나설게 이게 아니고 관행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네, 무마조의 그러니까 문화가 등장이 검찰 내의 문화가 그런 게 있고 또 뭐 위에서 야 좀 쟤 좀 따뜻거려 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그 성희롱 사건으로 나가야 되는 징계를 받아서 나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예. 물론 사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검찰 내에서 명퇴금까지 챙겨준다? 예. 명퇴금이 뭡니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 2억 원 가까운 명퇴금을 받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2억 원이요? 예, 명퇴금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검찰 내 문화라는 것이고 사실 좀 심각한 피해자가 합의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계속 검사로 근무해야 하니까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합의를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권철 기자 그러면 네. 지금 이 수사를 다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 네, 네.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가해자는 이미 명퇴금 받아서 변호사하고 있고. 다시 입건돼서 지금 다른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입건된 걸로 알려졌는데. 다른 건으로. 네. 어쨌건 이거는 가해 검사만 처벌할 게 아니라 당시 사건을 덮었던 예. 지휘라인 해당 검사들까지도 수사를 해서 처벌 내지는 징계를 해야만 이런 문화가 좀 바로잡히지 않을까. 그 당시에 뭐 합의서에 도장 찍고 이런 거 아니니까 다시 수사하기 가능하겠네요. 합의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또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지만은 알겠습니다. 그게 본인의 뜻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견디기 힘들어서 예.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 문화를 바로잡아야죠. 기가 막히고 좀 충격적이고. 기가 막히는 일들이입니다. 저도. 권현철 선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집안의 가훈이 정직이죠. 정직. 이제 구속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 받아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마지막으로 이 정직이라는 가훈을 실천하시기를 부디 바라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